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죠. 오늘은 또 공법도 하고 연달아 타격이 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다 보면 점점 실력이 쌓이시게 될 겁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예. 106페이지 봐 주셔야 됩니다. 우리 106페이지 보시기 전에 104페이지와 관련되어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9가지 용도지구 중에 반드시 기억하고 계실 것이 고도지구입니다. 그리고 8번의 특정 용도 제한 지구와 9번 복합 용도 지구에 있어서는 본문 표현 속에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한이라는 말 보게 되면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이고, 복합 용도 지구에 있어서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완화란 말과 제한이란 말을 각각 구분하시면서 그 성격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관지구와 관련되어서는 특화 경관지구와 자연 경관지구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보호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은 문화재라는 것 확인하시고,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은 공군교, 공항입니다. 5가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지락지구와 관련되어 자집이라는 말 한번 확인하시고, 3, 4 묶어놨는데 3번 보시니 시도의사 또는 대도시장은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금 105페이지 보고 계시죠? 질문하셔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경관지구 추가적 세분하거나 가로 속에 특화 경관지구 세분하거나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용도 지구는 몇 개?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 지구, 특경 특중. 그래서 4개가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현재 경관지구는 특화 경관지구와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는 이것만 가지고는 경관지구를 유지하기 곤란하다라면 이것 말고 중심지 경관지구라는 것을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지 경관지구는 법에 정해놓은 것입니까? 조례에 정한 것이겠습니까? 조례에서 결정하고, 이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중심지 경관지구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화 경관지구는 사실 주요 수계, 수변, 경관과 그리고 한옥마을 주변을 특화 경관지구로 지정하게 되는데, 이 특화 경관지구를 종류 세분한 거 아니죠? 종류 세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특화 경관지구를 조례로 세분해서 수변 특화 경관지구와 그리고 한옥 특화적 경관지구, 이것 말고 또 하나 더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왕숙천이라는 곳도 있고, 그리고 조합면에 흘러가는 곳에 다산 정약용 생가가 있거든요. 그 다산 정약용 생가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우리 다산 특화 경관지구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생가 일대와 또는 정약용 선생과 관련된 모든 시설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걸 조례로 지정하고 이걸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다? 4개입니다. 특중이라는 말 기억하시면서 저 4개 포함되는 것은 조례가 정함에 따라 세분, 추가 세분할 수 있지만 저 4가지 외에 엉뚱한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잡아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도지구와 관련된 대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우리 보실 게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용도지구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을 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용도지구를 결정, 고시할 수 있거든요. 그게 4개가 있습니다. 이미 2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죠. 그리고 세분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를 신설하거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 추가 세분했다고 하면 그 지정 변경은 누구만 한다?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그래서 저 조례가 정한 용도지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권자가 못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지금 법은 중앙에서 만든 법과 지방에서 만든 법으로 나뉘는데, 중앙에서 만든 법, 국회에서 제정한 법을 법률이라고, 그리고 대통령 명령, 장관 명령, 이것을 명령이라 표현합니다. 법률과 명령을 통칭해서 법령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런 법령은 중앙에서 정한 것이 됩니다. 반면 지방에서 만든 법이 있다고 하면 그 법을 뭐라 한다? 조례라 표현합니다. 저 지방에서 만든 법을 중앙행정기관장인 장관은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신설하거나 조례로 추가 세분된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우리 보시는 게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 그리고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106페이지 찾으셨죠? 시도의사, 대도시장 양가로 5번입니다. 방제지구의 의무적 지정, 시도의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과 같고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방제지구부터 결정하여야 한다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재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박속에 1번 찾았습니다. 연안 침식이라는 말 찾으셨죠? 연안 침식 주셔놓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리고 2번입니다.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 입은 지역으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그래서 동일한 재해가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방제지구는 천재지변 등의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를 방제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제지구는 원칙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시면서 스쿨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 존은 장소에 관한 개념이고 그 장소에 관한 것을 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지역, 지구, 구역입니다.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반드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제지구 지정은 원칙적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저 임의적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바닷물의 땅이 조금씩 깎여 나가는 곳이 연안 침식 지역입니다. 이렇게 점점 땅이 줄어들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토가 감소되게 되거든요. 그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반드시 강구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동일한 자연재해가 반복되었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하늘사서를 돌려야 된다. 그에 충분한 대응시설을 갖춰야 된다. 대응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980년대 태어나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잠실에 장미아파트와 주공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홍수시에 범람해서 고무 다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트 비슷하게 배 비슷하게 타고 다니시던 그의 TV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명피해도 있은 적이 있거든요. 그걸 1980년대 여러 차례 반복되다 보니 홍수 발생했을 때 범람에 대한 시설과 그리고 물에 잠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양수시설을 해당 지역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는 그런 재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백화점 주변에 잠실 주공 5단지 잠호 단지라는데 얘가 2002년도에 가격이 한 2억에 거래된 적이 있거든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비만 오면 잠기는 동네라 해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가격이 한 3억 4억 했을 때 여기는 2억 정도 했었거든요. 2018년도에 18억 찍던데요. 그래서 종전에 자연재해 발생하게 되면 항상 피해가 발생하는 곳이라면 사람이 선호하지 않고 찾지 않지만 충분한 방제시를 갖추게 된다고 하면 그러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았을 때 살기 참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연안 주식이나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곳이라면 방제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말 붙어 있는 방제지구 지정 변경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건 원칙이다, 예외이다. 이 원칙은 임의이고 얘는 예외. 앞에 조건 붙었을 때만 방제지구의 필수적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네, 어제는 민법 많이 공부하셨습니까? 다들 졸려하시고 지쳐하시고 지난주엔 얼굴이 샤방샤방 하셨는데 오늘은 아니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공부하는 게 좀 힘드시죠? 근데 민법은 만점이 100점 만점이겠습니까? 8점 만점이겠습니까? 80점 만점입니다. 만약 민법이 90 나오고 학교료는 30 나오면 그분은 학교료는 과락 때문에 불합격 처리되게 됩니다. 대신 민법 80에 학교료는 40 나오시게 되면 평균 60으로 1차 통과하시거든요. 만약 90 나오고 40 나온다고 하면 초과 10점에 대해서는 어디 꽂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과 관련되어 좀 만만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원장님은 다 쉽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네. 머리가 좋으셔서 그렇습니다. 저는 머리가 완전히 꽝이어가지고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아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끼는 게 마음 편하지 않나 그 생각을 가끔 하긴 합니다. 근데 천재인 원장님 말고 그냥 평범한 저희 입장에서는 채권 총론 버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채권 총론 버리는 게 제일 마음 편합니다. 총론 그거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만약 채권 총론과 관련된 파트 있다고 하면 그냥 조문만 외우고 마는 것이지 억지로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쾌적한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대신 총칙과 관련되어 시험에 나올 게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문제집 만들어진 거 보면 총칙 파트의 문제가 기출 문제가 한 여러 개 한 3번, 4번, 5번 여러 개 중첩되었다고 하면 누구나 시험위원으로 위촉되었을 때 내는 파트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하나, 두 문제만 달랑 나 있다고 하면 그거는 10년에 한 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10년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나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아니 100점 맞는 게 목표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의 1차 최고 점수 만점은 80 만점이라는 거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원장님께 원장님 머리 좋으시고 그냥 민법 중에 버릴 게 뭔가 저는 아예 민법 요즘 한 30년 동안 안 해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민법 좀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서 어디 어렵냐 버릴만 하냐 그거 버리고 공부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 억지로 잘 안 되는 거 억지로 내용 기억하고 외우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영화 한 편 더 보시는 게, 제가 나쁜 소리만 하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다들 피곤해 하십니다, 오늘은. 예, 그래서 우리 방제지구 지정과 관련되어 얘는 강행 규정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이제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공법상, 부동산 공법상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원칙 뭐다? 지정? 할 수 있다입니다.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딱 세 가지 경우에만 지정해야 한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연안 침식 현상이 발생하는 곳, 방제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내용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원칙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정택 10년이라는 말과 시공록 30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비사업과 택지화 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난 곳, 시가 조정구역과 공원구역이 해제되고 그 단위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 녹지지역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지금 앉아있는 평내호평지구이고 다산신도시이고 세종시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이거나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어났다고 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빼고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항상 지정할 수 있답니다. 작년에도 이런 틀린 문제 나오더라고요. 주택법에 관한 문제인데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끝에 지역이란 말을 보게 되면 이 세 개 빼고는 장소에 관한 개념으로서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장소에 관한 개념을 지정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원칙이지, 지정하여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등장하는 것은 딱 세 군데만 존재한다는 것을 잡아놓으시면 내가 그걸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그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일단 합격이 목적이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만 좀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방제지구 보셨습니다. 그리고 6번입니다.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찾으셨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추놓습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해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입니까?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존에 해당되는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은 항상 임의사항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딱 예외 세 가지에 대해서만 외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복합용도지구 지정하는 것도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데 저 복합용도지구로 지정할 대상은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복합용도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공부하셨던 것은 대상 다음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절차. 그러면 이 복합용도지구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 변경하게 되는데 누가 결정한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정권자가 못 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그 법적 효과로서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을 주거로 만들 수 있고요. 일반 공업지역의 경우는 준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추가로 세울 수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의 경우는 법이 정하고 있는 몇 개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건물 건축할 수 있는 종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잠깐 이해만 하고 지나가십니다. 만약 우리 남양주가 한 10년 사이에 인구가 50만으로 지금 60만인데 65만으로
고정되어 있다 생각해 주십시오. 인구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똑같은 인구가 유지된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10년 사이에 우리 남양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보고 익힌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유행 타는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 삶의 질은 좀 향상되게 되고 우리 남양주에 원하는, 필요로 하는 건물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일 때 최대 용적률은 얼마이다? 우리 135라는 말 기억나시죠? 제일 좋은 전용 주거지역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이니까 300. 그 사이에 50씩 높아지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2종 전용 주거지역은 150. 1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그런데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용적률이 500% 되는데, 여기 200%의 용적률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25층짜리 아파트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바꾸게 된다면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물이 크게 더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냥 15층, 20층짜리가 더 만들어진다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건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유령 도시가 되어버릴 겁니다. 대신 10년 동안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 서울에 있는 시설들을 우리 남양주에 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건물 규모는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용적률 300%를 그대로 적용하고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한다고 하면 빈 건물 없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의 종류가 많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삶의 질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복합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작년에 새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완전 새로운 개념입니다. 사실 인구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인구가 늘어난다면 전용 주거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바꿔놓고 그만큼 건물을 건축하게 하고 다양한 건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면 된다, 그 생각했는데 지금 지방의 몇몇 도시의 경우는 인구가 감소되는 것도 있거든요. 다만 인구가 감소된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TV를 통해 또는 유행을 통해 그 지방 군소도시에서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만들어 주고 잔다고 하면 용도지역 자체를 바꿨을 때는 지나친 개발을 통해 유령 도시가 되는 가능성이 있겠지만 기존 용도지역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용도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하게 하게 되면 적정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걸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복합용도지구가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복합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현재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만, 일반 상업지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둘은 일반이지만 저 일반에는 일반 상업지역은 포함되지 못한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준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과 준공업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 법정 용도의 건축물을 계획관리지역에 추가로 건축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 놓습니다. 어차피 작년에 시험에 행위제한에 관한 파트가 나오긴 나왔지만, 저 복합용도지역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게 올해 다 출제될 수 있는 시험 파트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지구 지정은 누가? 일반적인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장관 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 4개입니다. 조례로 신설하는 것과 조례로 세분, 추가 세분하는 것, 그리고 방제지구에 관한 사항과 복합용도지구, 이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용도지구 안에 행위제한 찾으셨죠?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용도지구 지정했다면 그 지정 효과와 관련되어 행위 제한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행위 제한은 공익상 목적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그 공익상 목적을 달성케 하기 위해
규제를 가하는 것을 행위 제한이라 하고, 저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용적률 세 가지입니다. 건폐율은 건축 면적과 관계된 사항으로 내가 건물을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다보게 되면 평면적인 개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다? 건폐율. 그리고 건물 옆에 지나다니면서 옆에서 바라보게 되면 그때는 입체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러한 형태를 연면적 자원은 용적률이라 표현합니다.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 지역에 새로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용도 지구가 지정되었다 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용도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렇게 파악해 주십시오. 저 용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오직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거나 완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건축 제한 규정은 통상 도시군 계획 조례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조례가 아닌 4가지 경우 고도지구와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이 4가지는 조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행위 제한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아파트 매매, 임대만 중개하실 겁니까? 땅도 하실 겁니까? 예, 땅도 한번 하셔야만 요즘 같은 경기 때는 전세는 뭐 좀 모르겠지만 매매가 거의 없거든요. 요즘 같은 경기 때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의 권리금 작업을 하든거나 또는 상가에 대한 프랜차이즈 입점과 관련된 요건을 알고 그에 따른 리모델링이든 또는 토지든 뭔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마 남양주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왕속지구 주변의 땅에 대한 투자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풍양역이든 원래 예정되어 있던 역 외에 추가되는 역들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새로운 역세권 주변 지역이라고 하면 개발되고 한 10년, 15년 지나게 되면 역세권 일대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매수인은 많은데 매도인이 없다고 하면 토지대장 쭉 열람하시게 되면 소유자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알아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왜 전화했냐면 앞으로 전화 끊어버리시는 거죠. 전화번호 알게 됐던 원인 다 밝히라고 하면 경찰 수사받게 되면 불법이 드러나거든요. 하여튼 지금 우리는 공부가 급하기 때문에 실무 어떻게 할지는 전혀 관심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그 실무를 하다 보면 토지에 대한 열람하면서 팔겠다는 의식이 있는지를 타진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왕속지구에 아파트 분양하다 보면 분양권 당첨되신 분들 명단 어떻게든 입수하게 되면 전화 다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안 하실 겁니까? 그러시면 버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알고 있는 분은 트럭 뒤에다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 싣고 다니고 전국에 분양권 지장이면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7명이 한 팀이라고 하는데 7명에서 분양권 전매한 게 12,000장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 장에 대충 1,000만 원만, 사실 뭐 1억, 2억 정도 피해 형성되는 것도 꽤 많은데 그냥 1,000만 원만 남겼다고 하면 그게 꽤 큰 득모입니다. 대신 팀원 중에 한 2분이 은쟁반에 옥구슬 흘러가는 그런 목소리 가진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이 꼭 이시는 팀이 잘 되시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분이 계시다면 평상시에 관리에 들어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관리지역이죠. 도시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고, 농림지역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준해 관리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관리에 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엉뚱한 짓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용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거래하게 된다면 그 용도지구에 우리가 분명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가 건축할 수 있다, 위락시설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곳에 용도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뭘 봐야만 확인할 수 있다? 조례. 분명 유락설은 어디에 건축할 수 있습니까? 상업지역에. 상업지역에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데 그곳에 특정한 용도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하면 이 네 가지를 뺀 나머지 용도지구, 5개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건물 건축에 대한 가능 여부를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유락설 건축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 기억나시겠습니까? 특정 학교 주변 아무리 상업지역이라 할지라도 유락설이나 숙박설, PC방 이런 게 건축 불가할 텐데 그것은 어딜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례. 이 조례 확인하지 않고 그냥 중개알선하시게 되면 그게 사고 내시는 겁니다. 이해는 조금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 네 가지를 우리가 잠깐 확인하시는데 107페이지 보십니다. 양가로 2번 경관지구의 건축 제한 찾으셨죠? 1.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 보전 등에 장애된다 인정하여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 계획 조례 추천했습니다. 도시군 계획 조례 줄쳐 놓으십니다. 그리고 3번 얘는 별표 해놓습니다. 이제 잠에서 깨야 됩니다. 네. 농담할 때는 갑자기 잠에서 깨시지만 또 이제 책 보니까 또 졸리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너무 무리하게 공부하셨나 봅니다.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도시군 관리 계획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초과 동을 해놓습니다. 여기 고도지구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게 되면 이 고도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높이도 함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 고도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50m 초과하는 건물은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 초과란 말 대신 미달하는 건물 건축할 수 없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치사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이 문장이 나오게 되면 고도지구와 도시군 관리 계획만 확인하지 뒤에 초과인지 미달인지 이걸 확인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지구와 관련된 표현에 있어서는 고도지구란 용도지구와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말과 초과 이 세 개 단어를 확인하고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주 시험에 출제되더라고요. 그리고 4번입니다. 방제지구 안에서는 풍수해 등의 재해 예방에 장애된다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조례 동일해 놓습니다. 그래서 방제지구의 행위 제한도, 건축 제한도 어디에 따른다? 조례입니다. 그리고 5번 보호지구 사셨죠? 박스 속에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찾았습니다. 그리고 두 줄 밑에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것 조례 동일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중요시설 보호지구 찾으셨죠? 한 줄 밑에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것 조례 동일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생태계 보호지구 찾았습니다. 한 줄 밑에 도시군 계획 조례. 결국 보호지구 안의 건축 제한의 경우에도 어디에 따른다? 조례. 그래서 만약 우리가 남양주에서 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가끔 동대문까지 진출하신다고 하면 그 동대문 주변이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업지역이거든요. 그곳에 토지를 거래하거나 건물을 임대하게 된다고 하면 그 건물과 관련되어 조례가 정하는 용도는 건축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조례가 무엇을 제한하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만 중개사고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조례 의미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6. 취락지구안의 건축 제한입니다. 자연취락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가로속에 0. 제 78조 1항 별표 23 찾으셨죠? 이 말은 이 자연취락지구의 건축 제한 규정은 국토 법령으로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자연취락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에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 공부하라고 작게 적어놨겠습니까? 공부하지 말라고 작게 적어놨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게 정답입니다. 다만 우리 이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다?
녹관 농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공부하시면서 아파트는 소음이 심한 유통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고 공해가 심한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주택 사용층수가 5개층 이상이기 때문에 일종 전용주거지역과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없다. 그리고 남아있는 곳이 어디? 녹관 농자입니다.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한다 못한다. 얘는 개발 용도입니까? 비개발 용도입니까? 비개발 용도. 그래서 아파트는 주택 중에 가장 살기 편한 개발의 상징이기 때문에 비개발 용도인 녹관 농자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녹관 농자는 그 용도지의 특성에 따라 4층 이하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지, 주택으로 사용층수가 5개층 이상인 아파트는 녹관 농자에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 자연취락지구에 관한 시험 문제 내게 되면 5층짜리 또는 7층짜리 파출소 만든다, 이런 취지의 질문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아무리 공익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4층짜리는 건축 가능하지 5층, 6층, 7층짜리는 자연취락지구에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되는 것이다? 녹관 농자에 지정되기 때문에 4층 이하 건물만 건축할 수 있지 5층짜리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2번 집단취락지구 사셨죠? 여기 집단취락지구의 건축 제한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특법령 가로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7번 찾았습니다. 개발진흥지구안의 건축 제한으로서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 묶어 놓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오겠지만 얘를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얘는 모의고사에 나올 겁니다. 우선 개발진흥지구 사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부터 개발계획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소립하는 쳐놓습니다.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의 건축 제한은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에 따르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 추천놓습니다.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조례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는 가로 해놓습니다. 개발진흥지구에는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용도지역 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현재 개발진흥지구는 주, 산, 관입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주산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개발하게 되면 복합, 이 세 가지 기능을 배제하고 다른 것을 만들고자 한다면 특정 개발진흥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발진흥지구에는 통상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진흥지구의 개발사업은 그냥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난개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토계획법이 제정된 주된 목적은 기환경 때문입니다. 충분한 기반세를 확보하고 있는지, 환경 제대로 형성할 수 있는지, 경관이 저촉되지 않는지. 우리 다시 하나 이해하시는데 우리 남양주가 인구가 6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 65만 명이 살고 있는 이 남양주에 전기, 수도, 의료, 교육, 다양한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저 65만이 딱 사용할 수 있는 양만 공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10만 명이 더 살게 된다고 하면 저 전기 공급량과 수도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을 때 10만 명이 더 거주할 수 있는 건물 만들어지게 되면 이 남양주에 함께 거주하는 75만 명은 단수 때문에 고생하게 될 겁니다. 이런 개발 사업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만약 10만 명이 더 산다고 하면 저 10만 명이 더 살 수 있는 충분한 기반시설을 설치해주고 개발 사업 해야 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개발입니다. 그걸 고려하는 것이 뭐다? 기환경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반시설의 설치가 확보가 가능하고 그 이후 개발 사업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기환경이 국토계획법의 주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발진흥지구에 있어서 저 기환경을 고려하는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그 개발 계획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 개발 계획 수립 전이라면 조례로 개발 계획 수립되었다면 개발 계획에 따른 행위 제한을 가하도록 건축 제한을 가하도록 되어 있지만 저 계획 수립 전에는 무엇으로? 조례에 따른 건축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저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을 아예 수립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수립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진흥지구 지정했는데 주산관이 아닌 완전 별도의 것. 그래서 특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했던 게 우리 남양주에도 철새가 참 많이 오지만 서해안이나 또는 남해안에 철새 많이 찾아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철새 서치처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곳에 탐방시설을 만들기 위한 철새 도래지에 대한 탐방시설을 만들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 철새 도래지에 탐방시설을 만들기 위한 개발진흥지구 지정했다고 하면 그것은 개발이 목적이겠습니까? 비개발이 목적이겠습니까? 비개발. 그래서 우리 설악산을 방문하다 보면 또는 천마산 방문하다 보면 산에 태클시설이라 해서 계단 비슷한 것 있거든요. 그걸 밟고 가는 것이 자연 환경의 훼손이 덜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런 시설 갖춰놓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산이나 하초가 훼손될 수 있고 엉뚱한 곳에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주변 자연 경관을 더 훼손하고 서식처를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클시설 만드는 것이 환경을 더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개발진흥지구 지정했다고 하면 소규모 개발 사업일 것이고 그때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어디에 행위 제한을 가한다? 용도 지역. 그러면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남양주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에는 모든 땅에 특정한 용도 지역이 지정된 상태이죠. 저 용도 지역에 대한 규제는 1차적 토지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도 지역 안에 철새 도래지라든지 다산 정양 선생의 생가라든지 학교가 있다든지 또는 법원, 청사가 있다고 하면 각각의 지정 필요성에 따라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도지구는 2차적 규제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저 개발진흥지구는 2차적 규제인데 저 개발진흥지구는 통상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예 개발계획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2차적 규제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2차적 규제가 없다고 하면 이미 남양주 모든 도시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적용되어 있고 저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건축제한과 건폐율과 용적률 이미 결정된 상태이거든요. 2차 규제인 용도지구와 관련된 행위제한, 건축제한이 없다고 하면 1차 규제인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었다면 그에 따라 당연히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 개발계획에 따른 건축제한 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수립하기 전에는 조례에 따른 건축제한 가하도록 되어 있고 아예 저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지만 본질적인 목적이 비개발 목적이라고 하면 개발계획 수립 안 하거든요. 그 개발계획 수립 없다고 하면 1차 규제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 2, 3 묶어놨습니다. 이게 작년 시험거리거든요. 내년 시험, 올해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모의고사에만 나오겠습니까? 역시 촉이 좋으십니다. 이거 모의고사용입니다.
대신 이게 나오게 되면 진짜 난이도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방금 용도지구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이 용도지구는 대상과 절차, 그리고 행위 제한, 여기 절차를 28회 시험에 냈고요. 행위 제한을 29회 때 시험에 냈습니다. 그러면 27회 때는 뭐가 나왔겠습니까? 대상이. 그러면 30회 때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대상이. 이게 토로하면 나옵니다. 제가 출제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노파 시행자가 이야기 드리는 게, 저 절차는 원칙 있는데 예외적으로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결정하는 게 4개 있습니다. 조례로 신설하는 것과 조례로 세분하는 것, 그리고 방제지구에 관한 사항은 28회 시험거리고요. 복합용도지구가 작년에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이거든요. 복합용도지구에 대한 지정 절차 누구만 결정한다? 시도의사 대도시장만. 그리고 행위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나왔는데, 다만 이 행위제한은 전통적인 시험거리가 고도 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방법은 도시군 관리계획, 자연취락지구는 국토법령,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령, 개발진흥지구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 그게 가장 전통적인 시험 범위가 되게 됩니다. 다만 올해 추제 패턴에 따르게 되면, 경향에 따르게 되면 이게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시험에 안 다뤄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얘를 난이도 수준 차원에서 출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상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이제 어느덧 또 쉴 시간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쉴 때 되면 말똥말똥해지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112페이지 용도구역에 대해서는 쉬었다 하십니다.